자, 이제 테마 48분부터가 이제 감정평가인데요. 15% 나오니까 감정평가는 6문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7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올해 7개 정도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 기초론에서는 2개 정도가 나오고 3방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가기 공식제도 1개 거의 정해져 있는데, 기초에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점검해야 될 거지.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원칙을 알아야 돼. 감평규칙 제5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감평규칙 제5조에서는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천명해 놨단 말이야. 근데 시장 가치란 5가지 요건이 구비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시장 가치는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세 번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다섯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럼 요 5가지 요건이 다 구비돼야 시장 가치가 되니까, 요 시장 가치의 개념을 지문으로 낼 때는 지문이 최소한 3줄이나 4줄로 구성돼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한 줄, 2줄로 나오면 그냥 다 틀렸다. 시장 가치는 길다 이렇게 기억한다. 알았죠? 원칙은 이제 뭐 정상 가격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라 이렇게 규정됐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시장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예외가 3가지가 있다. 그죠? 또 요 예외 세 가지도 알아야죠.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내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말은 못하더라도 아 저거 맞다 기억이 난다 하고 나와야 돼. 첫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 3가지에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자, 첫째, 감평규칙 5조에서는 시장 가치로 가격을 평가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평규칙 제6조 6조에서는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포 상황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뭐죠? 현재 상황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이 말이야. 그게 현황 평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감평규칙에서는 현황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조건 평가나 조건 평가, 기한 평가 이런 거는 예외적인 평가만 그리고요. 원칙은 현 상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감평규칙 제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를 하라.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죠.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이제 원칙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시장 가치 기준, 현황 평가 기준, 개별 평가 기준. 요 3가지 원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는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되죠. 다만 한 개 물건을 2번 이상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언제?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뭐 평가해야 돼? 자, 지금 핵심 48번으로 갔어요. 핵심 48번 설명하고 있어. 물건이 하나지만 물건이 한 개인데 뭐 할 때? 가치를 달리한다.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구분평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어떻게 평가하라? 한 개 물건을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평가는 대상물보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개 물건을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2개면 2번 평가해야 되겠죠. 4개면 4번 평가하고, 그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2개 이상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일괄평가야. 자, 일괄평가는 2개 이상 물건이 뭐 할 때?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2개 이상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는 중이다 이 말이야. 2개 이상 물건을 한 번에 거래를 하거나 또는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될 때는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하는 거야. 그게 일괄평가죠. 그죠? 자,
한 개 물건을 두 번 이상 평가한다. 그게 구분평가제. 물건이 하나지만 가치가 다른 경우는 가격이 다른 물건을 따로 평가해야죠. 어떤 경우 있습니까? 선박이 있습니다. 배는 한차인데 기간이나 선체, 갑판이 있는 부분이 가치가 다 달라.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구분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복합 건물이 있어요. 복합 건물은 물건은 한 개지만 용도가 주구용, 상업용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용도가 다르면 가격도 다르겠죠. 그럼 주구용은 주구용대로, 상업용은 상업대로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야. 이게 구분평가죠. 그리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물건이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하나죠. 근데 획지가 여러 개면 가격은 여러 개로 나눴죠.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 가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죠. 이게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때 대표적으로 구분평가를 합니다. 일괄평가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 뭐라? 토지와 건물이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복합부동산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부동산이 한 개처럼 일치를 이루고 있잖아. 그죠? 이때는 두 개 물건을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평가하라 이 말이야. 이게 일괄평가죠. 그지? 복합 건물은 뭐하고? 구분평가하고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바뀌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중요 포인트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필지가 여러 개면 물건이 몇 개고? 물건이 여러 개라. 근데 획지가 한 개면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죠. 그럼 여러 개의 물건이 가치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으면 한 개처럼 일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라. 그럼 이때도 싸서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면 구분평가하지만 여러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면 일괄평가하는 겁니다. 요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일괄평가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일괄평가에 예외가 또 있어. 그게 이제 부분평가야. 부분평가. 그러니까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야? 부분평가가 되겠죠. 일부를 평가하니까 참 몰라라네 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 필지가 3개라. 근데 1번지도 가격이 10만원 수준 제곱미터당, 2번지도 제곱미터당 10만원, 3번지도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이면 가격은 전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죠. 지번이 3개면 필지가 3필지다. 필지가 3필지인데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되니까 획지는 한 개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물건이 3개인데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 원칙은 1번지, 2번지, 3번지 따로따로 3번을 평가해야 되지만 3번을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 1, 2, 3번지 전체 면적에 10만원 곱하면 한 번에 평가 가능하죠. 이게 무슨 평가고? 이거잖아. 지금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평가노? 일괄평가 한단 말이야. 일괄평가. 그지? 근데 이 지금 물건이 3개잖아요. 3개인데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됐으니까 이게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잖아. 지금. 그 원래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일괄해서 평가를 해야 돼. 그런데 요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을 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야. 도로에. 그럼 도로에 편입시킨다. 이게 이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의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었다 이 말이라. 그럼 요 일부인 비건진 부분을 평가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요 일부인 비건진 부분만을 따로 평가해야 되겠지. 그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이가 있다면 요 합리적이가 있는 일부의 가격만을 따로 평가한다고. 이게 무슨 평가라고? 부분평가라고. 부분평가.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복합부동산. 그럼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를 뭐라 그래? 건부지란다. 근데 이 토지를 평가하는데 건부지 상태 그대로 건물을 두고 건부지인 토지를 평가하면 현 상황대로 평가를 하죠. 그럼 현황 평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건물은 없다고 가정을 해버려. 건물은 없다고 딱 보고 건물을 철거한다고 가정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토지만 독립적으로 한 개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은 없다고 보고 이 토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남았다고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걸 독립평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독립평가는 건물이 있는 현 상태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없다고 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현 상황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황 평가가 아니고 조건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 토지면 건부지인데 건부지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건물이 없다고 가정해버려.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면 나지가 되죠. 근데 나지가 아니잖아요. 건부지를 나지라고 가정해서 평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라고 한다 이 말이야.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한다. 이게 독립평가는 조건 평가로서 나지 상정 평가에 해당하는데 이게 언제 이런 평가를 하느냐? 사례를 한 개 알아둔다.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면 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표하는 게 표준지입니다. 그럼 표준지는 건물이 없는 나지로 이용되는 게 최유효 이용 상태라. 그래서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면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내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독립평가를 한다. 이제 일본의 평가법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평가의 분류에서 이제 한 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49번의 가격 원칙. 가격 원칙은 열 몇 가지 되는 원칙이 있지만 90%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구분하는 데서 답을 요구해. 근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부동산이 어디에 올려라?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최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적합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나 부동산이 어디에 올려야 되는가? 외부 환경에 올려야 말이야.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지역, 인근 지역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유용성이 떨어지면 강가가 생기겠죠. 내부,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 부동산이 자체 내부에 설계가 잘못되거나 설비가 부족하거나 설비가 남아돌거나 또 건물과 부지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할 때는 강가가 생겨요. 자체 내부의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가 뭐다? 기능적 강가지. 그걸 판단한 근거가 균형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근데 부동산이 이때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는다. 외부 환경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지역 이런 외부 환경에 또는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으면 유용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죠. 외부 요인 때문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강가가 뭐고? 경제적 강가지. 그 경제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뭐야?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적합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 경제적 강가에 판단한 거,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강가에 판단한 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요걸 이제 구분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이게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지. 자, 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균형의 원칙을 물을 때는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적합의 원칙을 물을 때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균형을 이룰 때 유용성이 높다는 원칙을 균형의 원칙이라 한다. 그럼 균형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는 순간 조진한 거야. 어디에 지금 조화를 이루라 그랬어?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라 그랬을까? 이거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니까 균형이 아니고 뭐고? 적합의 원칙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을 물을 때는 적합에 이렇게 낸다니까. 또 어떻게 내느냐?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이 적합해야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는 원칙이다. 그럼 적합해야 하고 나와 있죠. 근데 적합의 원칙 그러면 또 조져.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이나 적합제에 초점을 두고 답을 찾으면 안 돼. 내부냐 외부냐를 가지고 적합하고 균형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치고 맞죠? 다음 주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놨으니까. 자, 가격 원칙에서는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데서 90% 답을 요구해요. 올해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요. 적합의 원칙을 균형의 원칙으로 수정해서 낼 겁니다.
99% 그거 답 나옵니다. 근데 요걸 워낙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 세 가지 원칙 정도를 기억해놔야 돼. 그게 변동의 원칙이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니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 기준 시점이 확정돼 있어야 돼.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한 근거가 변동.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배분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있을 때 그 잔여분을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하는 원칙이 뭐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잔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 그래서 그 잔여 수익을 토지에 배분하는 잔여법의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대체의 원칙은 대체 가능한 부동산 간에는 밀접하게 서로 대체 경쟁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야. 이 대체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서로 대신 선택하는 걸 대체를 하잖아. 그지?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이용하든 효용이 비슷해. 효용이 비슷하다면 그 중에서는 값이 제일 싼 거 선택하게 되는 거야. 비싼 것보다는 싼 거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걸 이용하든 가격이 똑같다 이게. 그렇다면 가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똑같다면 그 중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큰 거,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걸 선택하겠지. 이런 법칙을 대체 원칙이라 한단 말이야. 효용이 비슷하다면 비싼 거 대신에 싼 걸 선택하고 또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걸 선택한다. 이것 대신 저걸 선택했지. 이런 원칙을 대체 원칙이라고. 요게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준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든 비교 방식이든 수익 방식이든 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대체 원칙을 근거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주는 게 대체 원칙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균형하고 적가 원칙을 구분해서 90% 이상을 출제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와서 가격 원칙이. 그럼 올해도 당연히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그지? 여기서 답을 요걸 확률이 역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원칙은 목숨 걸고 비교를 해야 된다. 내부의 조화냐 외부의 조화냐를 가지고 답을 구분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에 받는 거는 뭐? 적가. 기능적 감가에 받는 거는 균형. 개별 분석의 근거는 균형. 지역 분석의 근거는 적가.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기능적 감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균형의 원칙에 기억 들어가 있고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 있고 기능적 감가에 기억 들어가 있고 기억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도 다 맞출 건데 왜 이걸 자꾸 틀린지 모르겠다. 한 문제 맞춰라. 그 다음에 50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역시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도 거의 그냥 한 문제를 고정적으로 지금 내고 있죠. 또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당연히 한 개 나왔고요.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적합의 원칙을 균형 원칙으로 바꿔서 물었습니다. 답을. 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구분하는 데서 역시 한 문제를 냈는데 여기에 단어가 한 개 빠져 있는 거야. 뭔 단어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요 용어를 알아야 된다. 가치 형성이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치 형성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말이야. 아니? 올해 오른집으로 나오는 거.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이 뭘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 합니까? 인근 지역이죠. 그 인근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지금.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한 게 지역 분석이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률을 분석한 게 개별 분석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른집으로 나온 게 이렇게 나왔다고.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 거다. 개별적인 가치 형성 줄이면 개별 요인 아닙니까? 그걸 분석한 게 개별 분석이라고. 뭐가 틀렸노? 자,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뭐야? 대상 부동산. 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 인근 지역. 근데 인근 지역은 용도가 똑같은 용도의 부동산이 집단지로 속해 있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물론 중간에 슈퍼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있고 또 아파트도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그러나 여기 주로 형성된 부동산은 뭐야? 단독주택들만 밀집돼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용도가 밀집된 부동산이 집단지로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똑같은 용도의 부동산이 집단적으로 섞여 있어.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그 세 개 요인 중에 무슨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그게 틀리게 나왔더구만. 인근지역의 개념을.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개별 요인이 아니고 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이 지역 분석은 요 지역의 가치 형성을 분석해서 우리가 뭘 파악해내야 돼?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표준적 이용.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해내는 작업이라. 그리고 요게 이제 지역 분석에서 밝혀지면 요 범위 내에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게 개별 분석이라. 그럼 개별 분석은 표준 이용하고 가격 수준이 밝혀져야만 요 범위 내에서 요걸 판정하니까 개별 분석은 반드시 지역 분석도 뒤에 해야 되겠죠. 개별 분석은 어떤 게 더 먼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이 뒤에 이루어지는 거다. 지역 분석은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적이고 전체적이면서 거시적이란 말이야.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을 분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미시적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뭐가 어렵지? 자, 다음 주가 아니네. 내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보고 나와 있겠죠. 그걸 또 틀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또 설명해야 되죠. 그죠? 지겹게, 그제? 이제 설명 좀 안 하게 좀 해줘봐. 그죠? 제일 초점이죠. 이제 이거는 다 알아요. 요게 선행 분석, 이게 후행 분석, 요게 표준 이용을 판단하고, 이건 제휴 이용을 판단하고, 이건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이건 가격을 결정하고, 이거 다 알거든. 결정 이용을 몰라.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개별 분석은 뭘?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야. 요 용어를 몰라요. 그럼 또 개별 분석이란 인근 지역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맞아, 틀려?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는 거지. 인근 지역에 무슨 최유용이 있어? 인근 지역은 지역 분석에서만 나와야 될 용어다. 그리고 개별 분석에서는 반드시 무슨 용어가? 대상 부동산. 요 말이 나와야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게 개별 분석이고 인근 지역을 분석한 게 지역 분석이다 말이야. 알았어요? 이 단어를 바꿔도 또 몰라.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이쑤시개도 찔러 풀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개 정도 예상하면 돼. 기초이론. 그다음에 핵심이 51번부터가 감정평가 3방식인데 감정평가는 방식이 3가지가 있죠. 근데 첫 번째 방식이 원가 방식인데 이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죠.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가법이 가액하고 가격이 같은 말이란 말이야. 감평규칙은 가액으로 규정해놨잖아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산법. 이런 것부터 바뀌면 안 돼. 일치 모르고 치는데 적산법이란 제조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나 틀리나? 적산법이 어떻게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평가하는 건지 임대료를 평가하는 건지 그거에 구분이 안 되면 말이 안 되겠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적산가액을 구했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것, 더하는 게 아니고 가산하는 게 아니고 차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액을 뺀다. 이걸 감가 수정이라 한다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가액을 산정하는 거라고 임대료가 아니고요.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는 적산법이지. 어떻게 적산법은 임료를 구할 때 적산 임료를 어떻게 구했죠?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걸
적산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정의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시험은 당연히 원가법에서 99%를 내죠. 원가법으로 가격평가를 하면 제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액이 있어야 되죠. 자, 제조달 원가는 를 똑같이 재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가, 재생산 또는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원가야. 언제 시점에서 재생산하니까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을 제조원가라는 거야. 요 기준 시점이라는 건 동의어가 없어요. 요 자리를 다른 용어로 뭐 건축 시점이니 신축 시점이니 현재 시점이니 이런 소리 하면 다 틀린 거다.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원가, 그걸 제조원가래. 근데 이 제조원가에 두 가지가 있어. 복제 또는 복조 원가라는 게 있고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복조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건물을 똑같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가, 반드시 요 말에 들어가야 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된 원가를 복제 원가. 그러면 똑같이 물리로 짓고 싶은데 건축 공법이나 자재가 변화가 되고 없다. 그러면 최신의 자재나 공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최신의 자재나 최신의 건축 공법으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원가. 그러니까 효용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원가가 대치 원가란 말이야. 이게 물리적이냐 효용적이냐 요 말을 구분하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 건물은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된 게 있겠지. 그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축 건물에는 복조 원가를 정한 게 합리적이야. 근데 건물을 지은 지 10년, 20년이 경과해버리면 중고 건물은 건축 자재나 건축 공법이 변화되고 없겠죠.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중고 건물에는 오히려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다. 대치 원가를 정한 건물은 똑같은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그 건물에는 기능적 감가 요인이 제거되고 없어요. 근데 기능적 감가를 산정해버리면 이중으로 감가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대치 원가를 정할 때는 무슨 감가를,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물리적이나 경제적 감가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소요되는 총원가,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건물의 제조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 건설 비용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합친 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라는 뜻이죠. 이 건설 비용은 뭡니까? 건물을 직접 공사하는 공사 비용이죠. 그죠? 공사 비용. 직접 공사비, 또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현장 경비, 현장 경비를 간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건설 비용이겠죠. 그리고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 많다. 그지? 설계비, 감리비, 감독비,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소요자금 이자라든가 세금, 등기 비용 이런 게 부대 비용이야. 요걸 이제 다 합친 게 제조원가인데요. 자, 건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직접 자신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 건설로. 그리고 또 건설업 쪽에 도급을 주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직접 소유자가 건물을 자가로 건축한다 하더라도 자가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고 도급을 줬어요. 근데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가 건설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구하니까 건축 비용에는 반드시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수급인의 이윤이 개발업자에게 지급할 일당 이 말이에요. 자가 건설이 아니고 도급 건설이 기준이니까 수급인의 이윤이 제조원가에 포함돼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가부에서는 요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게 감가수정이죠. 근데 이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 감가상각은 이거는 기업의 회계에서 쓰는 용어야. 그지? 이건 회계상의 용어고 감가수정이 감정평가의 원가부에서 쓰는 용어죠.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사용처 자체가 달라요. 그다음에 감가수정은 제조업에서 감가액을 빼는 거지. 왜 뺐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가격 산정이 목적이라. 근데 기업 회계에서 쓰는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감가액 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배분하고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 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감가상각이에요. 그 감가수정은 감가액을 빼는 건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감가액을 뺐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액을 구할 때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취득 원가가 있어. 그걸 내용수로 나눠서 감가액을 회수해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취득 원가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액을 계산할 때 무슨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경제적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해.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자체에 정해진 법정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요 평가사가 산출한 감가액과 실제 보고서에서 발생하는 감가액이 일치를 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이 엉터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가액을 구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찰감가법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단 말이야. 근데 기업에서는 관찰감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감가를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 그냥 취득한 비용만 회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감가수정하고 상각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포인트 알면 돼.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하는지 취득원가를 기초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기초로 작업을 하는지, 무슨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하는지, 관찰가법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요 세 가지 정도만 차이점을 알면은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올해는 원가 방식은 계산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의 차이점, 재조달원가의 종류, 재조달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1년에 발생하는 감가액을 계산해가지고 경과연수를 곱해야 누계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을 구해내야 된다, 그지? 그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감가수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네. 자, 앞에 이제 지웁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근데 감가수정 방법은 첫째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내용 연수 기준법에 세 가지가 있어.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지 다른 방법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게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감정평가서 역시 눈으로 세밀하게 감가를 구하는데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별도로 세분해서 측정해 가지고 총 감가액을 구하는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감가수정 방법의 일종이죠. 분해법도. 근데 시험은 정액법하고 정률법, 상한기법을 구분하는 데서 수수령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답을 요구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이 어떻다? 일정. 감가액이 매년 일정이니까 정액이지.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액, 감가액이 이렇게 균등하게 똑같이 일정하게 생긴다 이 말이야. 감가액이,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정액이죠. 그리고 정률은 감가액이 일정이고 뭐가 일정? 감가율이 일정하단 말이야. 감가율이. 그러니까 감가되는 비율은 10%나 뭐 20% 딱 일정해요. 근데 감가액은 어떻죠? 첫 해가 가장 크고 후기는 할수록 점차 감소해 간다. 감가율만 일정하고 감가액은 점차 감소해 가는 방법이 정률이에요. 상한계법은 정액법하고 똑같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다고 가정해. 일정하게 감가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감가가 생기면 이 감가액을 회수를 하겠죠. 근데 정액법은 감가액을 회수해서 그냥 모아만 둬요. 근데 상한계법은 이 회수된 금액을 뭐 한다? 다시 재투자한단 말이야. 은행에 예금을 내.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반드시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리이자가 발생하니까 이 이자를 빼고 남는 윗부분만 매년 감가되는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감가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이자 상당액을 합쳐가지고 정액법하고 똑같은 금액을 매년 일정하게 회수해가는 방법이 상한기업법이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복리이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순간 기계적으로 딱 상한기법하는 게 스쳐가야 돼요. 복리이자, 이자는 상한기법 외에는 일체 없어.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복리자 상대역으로 감가액을 회수해 간다. 복리자가 나오는 순간 그냥 무조건 이자가 나오면 상한기업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모르면 올해 한 개 틀릴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자, 세 가지 비교해봐요. 초기에 감가되는 금액을 비교해본다. 초기 감가액은 이 정률비 초기에 가장 감가가 커요. 정률이. 그 다음이 뭘까? 정액이 되겠지. 당연히 정액법이. 상한기업법은 정액보다 초기 우기를 막론하고 무조건 감가가 적죠. 정액법은 요 한 건 전체가 감가되는 건데 상한기법은 여기서 이자를 뺀 윗부분만 감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한기법이 항상 감가는 언제나 가장 적게 나타나겠죠. 요 감가의 크기 순수도 당연히 알아야 돼. 요 정도 하면 이제 원가 방식은 정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핵심 53번의 거래사례비교법.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비교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용 높은 중추 방식인데요. 이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원래가 거래사례비교법이고, 그리고 또 한 개는 공시지가기준법이죠, 그지? 근데 거래사례비교법이 일반적인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공시가기준법은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가격. 두 개가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임대사례비교법인데,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원리가 똑같아. 임대사례비교법도. 근데 이것들은 비교 방식은 계산 문제로 밖에 시험에 안 나오지 서술형 문제를 낼 게 없어요. 낼 게 아예. 그러니까 자, 거래사례법이나 공시가기준법, 임대사례법은 전부 거래사례나 임대사례 또 표준지를 사료로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 산정되는 요인 표수를 전부 곱해주면 가격이 계산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이제 사정 보정치나 시점 수치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초점이죠. 근데 사정 보정치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율을 구할 때는 대상 봉산을 분자에 사례를 분모해 두고 대상이나 사례를 전부 100분의 100으로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정이 기입되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차이가 나면 그걸 더하거나 빼요. 근데 이걸 할 때 어디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 주어에서 조정을 하라. 그러니까 주어에서.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 얻는이가 붙었으면 요 분자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고 사례에 얻는이가 붙으면 요 분모 사례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할 때 몇 프로 비싸게 거래를 했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우시하면 그 숫자만큼 더해주면 돼. 주어에다가. 그리고 열세거나 저가로 거래를 했다. 싸게 저가로 거래를 했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열세다. 그 숫자만 빼면 돼. 주어에서. 그지? 그 다음에 이 시점 수지를 구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요. 시점 수지를 구하는 거는 이제 지수법으로만 시점 수지를 구하는 게 나와. 거래 시점을 분모해 기준 시점의 지수를 분자해 두고 거래 시점하고 기준을 역시 100으로 부여합니다. 100분의 100. 여기서 이제 가격은 언제까지 변하죠?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여기다가. 근데 가격이 기준까지 상승했으면 요 분자 100에서 상승분을 더해줘요. 상승했으면. 그리고 가격이 기준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기준 시점 요 분자에서 하락분을 빼라 이거라. 100에서. 그러면 시점수가 계산되는 거야. 요것만 할 줄 알면 한 문제 푸는데 이걸 못한다. 이 말이 안 되겠지 이제. 자, 요 이제 문제 풀고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느냐? 뒤로 가서 계산 문제 32번 한번 보자. 32번. 30번하고 31번 원가 방식은요. 계산 문제가 나올 게 아니고 서술형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풀어보고 해설 참조해서 3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설정한 공시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준 시점은 2001년 10월 30일이고 표준지는 2021년 1월 1일에 공시가가 사례인 표준지로 선택되는 거죠. 근데 그 표준지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 지금 지가가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5% 상승했죠. 그럼 자, 요게 봐. 지금 표준지 공시가는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지금 시점 수지가 나왔잖아. 지가 변동률이 5% 상승을 했죠. 기준 시까지 상승했단 말이야. 그럼 기준 시점 분자에다가 5 상승분을 더하라고. 그럼 얼마고? 분자에 5를 더하면 얼마고? 100분의 105잖아. 100분의 105. 그러니까 1.05가 나온 거야. 시점 수지가.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이 인근지역에 같이 있어요. 그럼 지역 요인 비율은 필요가 없어. 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개별 요인을 보니까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표준지가 사례 아닙니까?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가로 조건은 5% 열세고 환경 요건은 20% 우세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로 조건이 대상이 가로 조건에서 가로 조건이 5% 열지 그랬잖아. 그럼 5% 열세니까 여기 대상이 분자가 죽으니까 여기에 5를 빼면 되지. 그럼 100분의 95네. 100분의 95. 그러니까 0.95 한 개 나왔단 말이야 또. 그럼 이제 환경 요건은 대상이 20% 우세 그랬지. 환경 요건은. 그럼 대상이 20%니까 요 대상에 20을 더하라고. 그럼 100분의 120 아니야. 그럼 이것도 1.2가 나왔죠. 그럼 그 외에 지금 보자. 그 외에 뭐 있어? 그 밖에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은 없다 그랬지. 그럼 요 나온 거 전부 곱해봐. 곱하면 되잖아. 이거 전부 다 곱하면. 100만 원 곱하기 1.05. 105만 원이죠. 105만 원 곱하기 0.95 곱하기 1.2. 그러면 119만 7천 원 이렇게 안 나옵니까? 계산 바로 하면은 쭉 곱해봐라. 안 나오는가? 안 나오면 계산기 고장 난 거야. 자,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맨날 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요 비교 방식은 100% 그냥 계산 문제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요거 이제 요 요인 비교치 계산한 거, 요 두 개 시점 수지하고 요인 비교치 구하는 거, 요거만 하면 이거 한 문제 맞추는데 진짜 이걸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연습해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이제 수익 방식. 그 테마 54번의 수익 방식이 수익 방식에서는 첫째 가액을 평가할 방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뭡니까? 수익 환원법. 그리고 임대료를 평가할 방법은 뭐? 수익 분석법. 요런 용어가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이 수익 가액이에요. 근데 수익 가격 어떻게 구해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한단 말이야. 요 순수익이 뭘 뜻하는데? 저기 순영업 소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영업 소득을 그냥 환원율로 나누면 그게 수익 가격이에요. 그리고 수익 분석법에 따라서 수익 임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수익 임료는 순수익의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면 됩니다.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산정된 수익 분석법인데요. 요 수익 방식도 수익 환원법에서만 한 문제씩을 내는데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홀수회차죠. 홀수회차에는 딱 나오는 게 뭐냐? 환원율을 냅니다. 홀수회차는. 짝수회차, 올해는 32회죠. 짝수회차는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작년에 환원율에서 당연히 나왔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환원율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그런데 올해는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는 게 훨씬 쉽고 이거는 그냥 자다가 떡 먹기하고 똑같아. 수익가 계산하는 거. 이걸 계산 못하면 또 안 돼. 에이? 자, 요것만 계산하면 이제 한 개 더 맞추는 거야. 자, 또 넘겨 뒤로. 넘겨가지고 35번 계산 문제로 가봐요. 뒤에 10페이지에 35번 계산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 가격을 구하라. 수익 가격 구하는 문제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는 유행이 안 바뀌니까 이 유행을 알면 아주 쉽다니까. 아주 쉬워. 그럼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하는 일로 나누라 그랬죠. 요 순수익이 뭘 의미한다고? 이걸 뜻하려고 요 순영업 소득을 순영업 소득. 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순영업 소득은 유효송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죠. 그럼 거기 봐라. 지금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실 손실이 가능총소득이 5%면 5천에 5%면 얼마고? 250만 원이죠. 그럼 기타 소득이 없으니까 유효소득이 4,75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만 계산해서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영업경비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가능총소득의 3%다. 그럼 얼마고? 150이지.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밑에 여기서 빼고 있잖아. 그럼 경비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X입니다. 이 부채 서비스는 경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재보험료 100만 원인데 그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죠.
그리고 개인 업무비, 임대인이 지 혼자 업무 보고 돌아다니고 다방 아가씨 데리고 술 먹고 한 걸 임대료로 포함해서 받아내면 안 되겠지. 이런 거는 경비가 아니야.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네. 유지 관리비 150만 원하고 화재보험료 100만 원 두 개밖에 없죠. 그럼 경비가 얼마고? 25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150 합치니까. 그럼 요거 뺀 게 순여업소득이니까 순여업소득은 4,5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순여업소득이 4,000, 요거 계산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순여업소득이 4,500이고 이제 환원율을 구해야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여기에 이제 보면은 환원율을 5% 그냥 줘버렸죠, 여기에. 이거 기대율로 나누면 안 되잖아, 지금 수익가를 구할 때는. 그럼 환원율이 5%니까 5% 나누면 되겠지. 4,500만 원 나누기 5% 해봐. 그럼 얼마? 9억 하고 그냥 바로 나와요, 답이. 아주 쉽죠? 근데 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순여업소득을 계산해서 환원율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데 요 환원율을 구할 때요. 그냥 환원율을 지금은 5%를 줬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요. 환원율을 우리가 직접 구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오냐? 토지 가격 40%, 건물 가격 60% 이렇게 줘요. 그리고 토지 환원율 5%, 그리고 건물 환원율 10%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토지 가격 구성비라는 토지 환원율을 그대로 곱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비는 건물의 환원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10%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쳐주면 돼요. 그럼 요거 곱해봐. 요거 곱하면 2%, 요거는 곱하면 6%. 그럼 두 개 합치면 8% 이렇게 되겠죠?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았죠? 여기 환원율을 이렇게 이제 줘가지고, 이렇게 환원율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환원율을 구해가지고 수익가를 구하도록 문제를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될 거예요. 알았지? 내일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토지 가격 구성비라고 건물 가격 구성비를 이렇게 주고, 토지하고 건물의 환원율을 따로 준다고 이렇게. 그럼 토지 가격 구성비는 토지 환원율을 그대로 곱하고, 건물 가격 구성비는 건물의 환원율을 그대로 곱해가지고 두 개 합쳐주면 된다니까. 어? 이것도 그제 이 계산기 쓸 때 줘봐요. 계산기. 계산기 쓸 때 이걸 40% 60%를 이거 곱할 때 여러분들은 그지 0.4 곱하기 0.05 하면 뭐 나와요? 0.02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비율로 하면 또 곱하기 100을 해야 2%가 되죠. 그렇게 하지 마라 했지. 그냥 40%를 바로 퍼센트가 여기 있잖아. 여기 계산기에 보면 퍼센트가 여기 있지. 이 퍼센트가 있잖아, 그죠? 이걸 바로 치라고. 그러니까 40% 이렇게 바로 쳐. 그리고 곱하기 5% 치면 2하고 딱 뜨잖아. 2. 소수로 바꾸지 말고 퍼센트를 바로 직접 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주 쉽겠죠. 그러면 환원율도 몇 프로 나오는 게 금방 나오니까 아주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환원율이 8%라면 그럼 4,500만 원 나누기 8%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수익 가격이다, 그지? 하겠지? 이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수익 가격 계산한 것도 이제 한 개 맞추려고 하셔야 돼. 수익 가격 구하는 거는 비중 가격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실제는 연습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계산 문제도 한 개, 수익 방식도 한 개. 이거 딱 정해지십니다. 올해는 요거 한 개씩 맞춰야지. 이거 아주 쉬워요. 연습 조금 하면은 한 두 번만 계산할 줄 알면 두 문제 맞추는 거야. 두 문제. 올해 요거 득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모의고사 나중에 문제 내줄 테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가격 공시도 한 개 남았죠. 요거 이제 하나만 정리해요. 자, 그 마지막 테마에 테마 55번에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자, 가격 공시를 할 때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공시하죠. 토지는 표준지를 승인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공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가를 다시 다 산정 공시합니다. 그 주택은 먼저 이제 단독주택 가격도 공시를 하고 공동주택 가격도 공시를 해요. 근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도 전부 다 공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표준주택이 없어요. 개별주택도 없고 단독주택만 표준하고 개별주택이 있지. 공동주택은 표준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전국 아파트 중에
900만 채를 막 뽑아가지고 그 900만 채 추출된 아파트 가격을 공시하는데 그게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래서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렇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서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정 공시하여야 한다. 틀렸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월 30일이 틀린 게 아니고 참 또 금방 얘기해도 그러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을 선정을 안 한데도 또 뭘 자꾸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한다니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 중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그래야지 공동주택 중에서 이걸 선정한다 그러면 틀린다 해도 그걸 왜 몰라.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냥 공동주택에서 뭐 표준주택이니 개별주택이니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없어 그런 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 거야. 개별자가 들어간 게 두 개 있죠. 개별공시가하고 개별주택가격 두 개 있죠. 요 개별자 들어가는 것만 시장군수구청이 아니라 개별자가 들어가는 것만 시장군수구청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개별자 들어가는 거 두 개만 누가? 시장군수구청. 그게 왜 이 시장군수구청인 걸 알아야 돼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겠죠. 이의는 이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 거야? 공시한 사람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거나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한테 이의를 신청하고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국자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신청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공시를 하는가를 모르면 안 되지. 자, 개별자 들어가는 거 두 개만 시장군수구청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공시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3년간 시험에 계속 연속으로 낸 거는 이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공시를 하면 이걸 어디에 써먹는 거냐. 요것만 3년 연속 냈어요. 최근 3년간에는 31회, 30회, 29회는 요 두 개를 어디에 써먹는가를 가지고 냈고 그 전에 3년 동안 26, 7, 8회 3년 동안에는 요것만 계속 냈어. 단독주택만 표준하고 개별주택가를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공시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공동주택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3년속 나왔단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지 이게. 그럼 올해는 요걸 물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걸 물을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느냐. 표준지 공시가는 일반의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한다. 또 토지세에서 지가의 정보를 정해준다. 지가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때 이 지가가 뭘까요? 수용 보상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수용 방식이죠. 공영개발. 그때 산정하는 지가라는 건 보상금을 뜻해. 그러니까 수용 시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표준시.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표준지 공시가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개별 공시가는 그럼 어디 써먹느냐? 세금 산정, 조세를 부과할 때요. 세금을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산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나 부담금 산정에 사용하는 거. 요게 개별 공시가라.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이거 알면 나머지는 전부 뭐 표준지 공시가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세금 부과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만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지 공동주택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정 공시해야 한다. 틀렸다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표준주택 가격은 국장이 공시하는 게 맞죠. 또 1월 31일까지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일.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5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거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이론을 모든 부분을 2주 만에 다 정리하려니까 상당히 그죠? 이 뭐 책 한 권을 2주 만에 다 정리한다는 게 벅찬 거 아닙니까? 그지? 민법도 보니까 그 총칙은 아예 정리도 안 하고 뭐 민사특별법하고 계약법하고 저 뭐야 물권법하고만 정리했나?
2주 동안 한 게 그죠? 그렇게 하던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도 뭐 전범이 다 안 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만에 그 4시간, 4시간, 8시간 만에 책 한 걸 어떻게 다 정리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개론은 다 하려고 내가 애는 썼다. 그죠? 다 애는 썼는데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전범위를 2주 만에 다 한다는 건 벅찬 겁니다, 실제. 근데 자료는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론 부분은 여기 있는 자료만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론도 물론 중요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물론 배경이 돼야 문제를 풀겠죠. 근데 지금 이론 정리하고 있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주도 안 남았네. 그지? 20일 남았죠. 이제 20일 남았는데 이론을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700페이지 되는 기본서 읽고 있을 겁니까 지금?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도 그죠? 한우물만 파야 돼요. 한우물만.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하면 조져요 지금. 오직 한 사람 문제만 집중해서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래야 머릿속에서 흐름이 정리가 쭉 돼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좋다 하면 그 기야 이래갖고 야 누구 문제야? 그거 줘봐. 이거 봤다가 그거 어떻게 또 그 사람은 내가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문제를 본다고 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발 남의 자료에 관심 갖지 말고 내 공부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한 개 자료를 내 것으로 습득을 하라 이 말이야. 제대로 40문제만 제대로 알고 가도요 6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실제. 에이? 근데 40문제만 줍니까? 동행모사를 4에 치면 160문제 아닙니까? 또 예상문제 핵심 100선 하면 100선까지 합치면 260문제인데 260문제 속에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 나오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지 뭐 어디에 문제가 나올 거야. 그 속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80% 이상은 나올 겁니다. 100선 100문제 하고요. 동행모사 4회분만 합쳐도 260문제인데 거기에 우리 문제가 40문제 중에 80% 이상은 다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60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수정 주는 거 동행모사 4회분하고 100선자로 100문제 그것만 물고 늘어져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라고. 자료 한 개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데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많은 자료를 본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냐 그게 따라서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피상적으로 알면 모르니만 못하는 거야. 답만 틀리는 거야. 똑바로 알아야 말. 지금부터는 한 개를 해도 똑바로 알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자. 이게 득점의 길이에요. 득점의 길. 60점을 맞는 게 시험이야. 우리 시험 80점 맞는 거 아닙니다. 60점이면 자료 한 개를 70% 이상 소화시키면 60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어이? 그러니까 자료를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나간 동행모사하고 100선 끝났다. 그럼 100선 문제만 딱 놓고요. 앞으로 그것만 반복해서 마르고 닳도록 봐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한테 묻고 지문을 해결하고 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떨어질 이유 없어요. 모든 과목이. 어떤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줄 때 심의를 쏟아가지고 만들었을 거야. 물론 어떤 놈은 뺏겨온 놈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그죠? 자기가 강사라면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그래도 뺏기더라도 좋은 문제를 뺏기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중에 뭐 아무거나 가져오지는 않겠지. 자기가 판단해서 좋다고 보고 그걸 뺏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그 문제에서 효용이 있다고. 그것만 해결해도 60점 받을 수 있어요. 자신만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자료 한 개를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 너무 많은 걸 지금 자료 압축해야 돼. 다 버려야 돼요. 자료를 딱 한 개만 놔요. 동행모사하고 100선 딱 2개만 넣고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봐요. 그렇게 하고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습득을 하라. 지문이 왜 틀렸는지. 그러면 60점 만드는 하자가 없어요. 알았지? 3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충분한데 3주면 하루에 24시간인데 3주면 지금 몇 시간이고 진짜. 그것도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공부를 해놓고. 그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이? 자신 가지고 해봐요. 어이?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이? 자신 가지고 오늘부터 마인드 컨트롤 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32회 공인중개사다. 내 자격증이 걸려있더라. 내 이름만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년에 중개사 자격증 따서 뭐부터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고 눈 뜨라고. 그래야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점수도 잘 나오는 거예요. 어이? 부정이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하지 마요.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면 돼. 십정에 한번 울고 내려오면 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년에 또 하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죠? 잘 될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을 해요. 남은 한 주 즐겁게 유익하게 지내서 남은 한 주도 없어. 오늘 몇 시간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